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이틀째 재개한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멈춰섰던 버스도 오늘 첫자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버스조합과 사측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겁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 그동안에 고통을 겪었던 것은 진심으로 제가 2만 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서울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째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는데 협상 시작 8시간 50분 만에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기존 만 63살에서 단계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는 만 64살로, 내년에는 만 65살로 늘립니다. 애초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논외로 하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는데 인상률 0.1%포인트를 양보한 것 외에는 다 관철시킨 겁니다. 특히 1차 조정안으로 임금 0.5% 인상이 나왔던 만큼 2차 조정에서 노조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서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한 것이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이틀 동안 멈춰섰던 버스로 출퇴근길에 극심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도 이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울 동작구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이지 동작구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 측이 정치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모두 6곳입니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3천만 원 소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셨나요? 이지 자택에서는 어떤 유언 증거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또 김 의원을 통해 숭실대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금고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지만 확보에 실패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는 김 의원 측이 전직 구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 의원 2명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천만 원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고발된 김 의원 부부와 이지희 구의원, 전 동작구 구의원 2명 등 5명이 모두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밖에도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과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 12개에 달하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폭로해온 김 의원의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 세로 1m 크기의 대형 금고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가로 세로 각각 1m 정도로 추정되는 김 의원 부부의 금고를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의원 자택 인근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도 엘리베이터 등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를 조회하며 금고의 행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이 금고를 적시하고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구의원 자택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금고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긴 했지만 늑장 수사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탄원서와 수사 요청을 접수한 뒤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에서 주요 증거물이 남아있을지 의구심이 큽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와 함께 수사 요청이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식 수사는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고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서울청이 전직 구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1,000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강제 수사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인데도 미온적인 모습을 고수한 겁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 이유입니다. 그러는 사이 김 의원 측근들은 메신저에 다시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의원 역시 앞서 배우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내사 소식에 보좌진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강제 수사에 머뭇된 사이 증거가 사라졌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활로를 뚫어낼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늑장 수사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의 재심 절차가 이번 달 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월 초쯤 제명 징계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2주 전까지 거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도 아침 일찍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천 헌금 사태가 지지부진 길어지면서 보수 야권은 집요하게 아픈 구석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아예 대놔놓고 공천 뇌물 받는 거 아닙니까? 공천 돈 거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본색원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께서 회복하시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도 버티는 김병기 의원을 향해 민주당 태도는 나날이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라는 전날 김 의원의 호소에 대해 당 수석 대변인은 공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신속한 그런 진상 규명과 그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김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선언한 것도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심 사안을 다루면 이튿날 지도부의 결과가 보고될 거라며 의원총회 징계투표 절차는 늦어도 2월 초에는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재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당권파 장경태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면밀한 윤리감찰단 차원의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제명으로 사태를 매듭짓고 쇄신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천 시스템 정비와 당의 문화 개선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허위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자신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저녁쯤 윤리위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를 그제야 확인했다며 윤리위에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열쇠를 최고위원회가 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며 윤리위 판단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권파와 친한계 소장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징계가 확정되면 내홍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통합 관련 대전 충남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 질문에 빠르게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누가 먼저 풀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원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선결 과제였다는 게 지도부 설명인데 한 전 대표가 허위 조작 감사를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공은 최고위로 넘어왔는데 위원 면면을 보면 징계가 그대로 의결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친한계 우재준, 비주류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윤리위 결정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원 게시판 자체를 셧다운시키고 대부분의 이제 뭐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다.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친한계와 소장파 중심으로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이번 징계를 뺄셈의 결단이라고 표현했고 많은 분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그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강행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당내 20여 명의 소장파 의원 모임 역시 지도부의 징계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일부 중진은 SNS를 통해 징계 수위에 아쉬움을 드러내거나 양측 모두 냉정한 판단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표결권을 쥔 원내 지도부 의중에 영향을 미칠 의원들 여론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애초 한 전 대표에게는 사과를, 지도부엔 정치적 해법을 기대한 다수 의원은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확정으로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환율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현재 2.5%인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인식과 통화 정책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 발표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한 주 전 대비 상승률은 0.18%로 조금 둔화됐습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45종이 일괄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 이후 사용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와 장애인 관련 자료가 새로 제공됩니다. 오늘은 쿠팡이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한 5만 원 상당 이용권이 풀리는 날입니다. 가입자들이 많이 쓰는 쿠팡과 쿠팡이츠 이용권은 각각 5천 원에 불과해 비판이 일었는데 약속대로 면소 조건을 담지 않았는지 혹시나 또 다른 꼼수가 담기진 않았는지 관심이 모입니다. 포레일이 19일부터 KTX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는데요. 앞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는 오늘부터 예매가 가능합니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오늘 상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을 논의합니다. 비핵심 사업 정리에 나선 롯데가 수익성 회복을 위해 어떤 쇄신의 방향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늘었습니다.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1년 36만 9천 명에서 2022년 81만 6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3년 30만 명대를 기록한 뒤 이후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업이 23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12만 5천 명, 제조업은 7만 3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3년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체 효과, 경력직 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 9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층 쉬었음도 42만 8천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요즘은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인력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짧아진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구직을 통한 실업보다는 쉬었음이나 이런 인력으로 30대에서도 많이 이동한 것으로 현재 좀 보여집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6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 경험을 늘리고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1호 대책 직후와 달리 최근 서울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설 명절 전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대책 이후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했지만 최근 들어 눌렸던 거래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분석했더니 토허제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40일간 허가 건수와 비교해 이후 40일간 허가 건수가 13%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노원구 등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허가 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수요자들이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규제 환경에 적응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급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공급 대책은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여유 있게 보면 설 연휴 이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연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토허제 해제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허제 일부 해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14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총기 범죄 등 형사사건 2건과 행정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해 관세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로 예고해 상호관세 등 관세 정책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상됐지만 나오지 않았고 다시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예고하며 최종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연기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진한 환대 속에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풀 실마리도 찾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처음 일본을 찾으며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번 나라현 방문으로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도 양국을 오가는 일정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통령님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942년 조세이 탄강 수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과 일본인 신원 확인 작업에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점에도 청와대는 의미를 뒀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조선인 강제동원 등 첨예한 쟁점인 다른 과거사 문제들도 함께 풀어나갈 계기가 마련됐던 겁니다.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와 정부의 일본 8개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논의도 오갔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그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온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건데 청와대는 한일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해 연초부터 핵심 주변국인 중국과의 일본 방문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지만 격화하는 중일 대립 구도 속에 두 나라와 균형 잡힌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경제 안보 협력에 일치한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신문들은 한일 간 경제 안보 분야의 합의를 대부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 정상이 공급망 확보에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격화하는 중일 갈등 속에 한국과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중국의 이중물자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일 공동 투쟁을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이 대통령이 중국 못지않게 일본도 중요하다고 밝힌 점을 조명하며 일본을 배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 등을 놓고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지만 당장 다음 달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낼 정부 인사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케시마の日式典への政府代表については諸般の情勢を踏まえて適切に対応していく、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다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보류하는 등 현실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일본 언론이 한일 간 경제 안보 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을 어느 때보다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방침은 공판 검사들도 법정에서 알았을 만큼 극비에 붙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의 배경으로 사과하지 않고 되레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우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결정은 사형이었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특검의 결론은 내부에서도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사형 구형 방침은 윤 전 대통령 측 마라톤 변론이 끝날 쯤 법정으로 전달됐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이때야 알았습니다. 구형량이 사전에 알려지면 피고인 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특검은 사형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려면 감경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범행과 이후 태도에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또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뒤에도 공직 엘리트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역시 지금까지 기조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형량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회의를 거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과 양형 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만큼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감도 읽힙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에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박해 혐의 선고에서도 공직자의 책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양형 의견을 밝히며 전두환 씨를 7차례 언급했습니다. 전 씨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사형 구형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특검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공직 엘리트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 씨는 임명된 군 사령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가 수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체포 방해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서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은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또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향후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N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 표시상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단의 피해자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피자 헛의 차액 감행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차액 감행금은 본사가 원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 감행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해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장 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재판 일정 살펴봤습니다. 한 섬마을에서 주민 6명이 보고를 나눠 먹고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을회관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보고를 꺼내 튀겨 먹었는데 조리 자격증이 없는 주민이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원과 해경의 부축을 받은 노인들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구급차에 올라타서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전북 군산시 방축도 마을회관에서 보고튀김을 나눠 먹은 주민 6명이 집단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마을회관 냉동실에 얼려뒀던 보고를 꺼내 튀김 요리를 해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리한 주민은 전문적인 보고조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같이 이제 드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뭔가 이제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해가지고 파출소 연안구조정 이용해가지고 거기 방축도에서 저기 장자도주까지 이제 이송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보고의 알과 내장 등에 들어있는 신경독, 테트로도톡신이 원인이었습니다. 쌀 한 톨 정도 분량이면 건장한 성인 남성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도 없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고를 드시고 입술이나 혀의 마비감, 손끝의 마비감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에 신속하게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경은 보고독은 일반 조리법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한 음식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만 골라 22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 원 넘게 챙긴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8살 막내딸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들을 태운 채 사고를 내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 후 바로 차선을 바꾸려는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힙니다. 경기 고양과 하남,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아내, 장모 등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22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장모가 보험금을 받으면 A씨 부부에게 분배한 것까지 확인한 경찰은 셋 모두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녀들을 태운 채 사고를 낸 정황도 포착됐는데 최초 범행 시 막내는 고작 8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사고에 가담시켜서 신체 위험에 노출시킨 점이 인정되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00억 원을 입금하라며 KT 사옥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보험사 상담을 받다가 보험 요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종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전 부인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산하단체와 기관 등을 상대로 공개적인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선정의 공정성 문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고갈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는 일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두꺼운데 내용이 없다. 매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를 하려다 보면 아니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입만 아프게 자꾸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창작지원기금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단 전면 개편, 자격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9세 이하 예, 그렇습니다. 청년 창작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900만 원씩 3,000명에게 랜덤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 이걸 공모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의견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에도 맞고 5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는 대중예술 분야의 부가세를 기금으로 전환해 순수예술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대중예술이나 이쪽은 부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만큼을 부가세를 이쪽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을 하자. 자구 노력, 또 새로운 재원 발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TF도 구성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서의 허위나 지연 발급 문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영화나 영상 제작 지원금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세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체부의 새해 공개 업무 보고는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올해 중국발 크루즈선이 이틀의 하루꼴로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한중 외교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 중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원래 일본으로 가던 배가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만 5,500톤급 대형 크루즈선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새해 첫날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승객 1,800여 명을 싣고 왔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도착과 동시에 배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 관광을 시작합니다. 我们是参观一下我们韩国的国情怎么样，那个世界风景怎么样啊？看一下，看看风景嘛，观光嘛。 지난해 중국발 크루즈가 부산에 들른 건 8번에 불과한데 올해는 무려 170여 차례, 이틀의 하루꼴 방문이 예정됐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급감했다가 오랫동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중국발 크루즈 방문이 급증한 건 한중 외교 관계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중일 외교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발 크루즈가 우리나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관광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부산항 크루즈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을 포함해 올해 크루즈선 부산 방문은 모두 420여 차례 예정됐습니다. 이 경로로만 90여만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어서 부산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에 이어 올해는 400만 돌파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인 이란 인권은 반정부 시위 18일째인 현지 시각 14일까지 살해된 시위대가 최소 3,4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인권은 이란 보건부와 교육부의 정보를 새로 입수했다며 이렇게 발표하고 사망자 대부분이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일부터 12일 사이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1만 명 이상이 체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최대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소말리아와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75개국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절차를 동결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폭스뉴스 보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하나인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열차를 덮쳐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전 태국 중부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때마침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던 열차를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방콕에서 동부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한 뒤 불이 나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또 60여 명이 다쳤으며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가운데 차별금지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결정한 시정 권고 1,049건 가운데 차별금지가 240건으로 22.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 대부분 제목에 장애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이 대표적입니다. 이어 자살보도 239건, 사생활침해 182건, 기사형 광고 1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이상경 선거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이게 과거 안가게 잡아먹으려고.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저 의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절대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건 총리심사나 검찰개혁 대회.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까? 예? 오늘 출근길은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강원도와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다가 정오 무렵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만 최고 5cm의 눈이 내릴 뿐 대부분 비로 내리겠고요. 양도 매우 적겠습니다. 다만 차가운 지면에서 눈비가 금세 얼면서 대부분 지역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차츰 먼지가 밀려들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도 더해지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치면 하늘 자체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5도, 대구는 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부산은 무려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